네. 이제 드디어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으로 이제 새로 그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 이게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인한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은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거든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의 의사표시가 임대인한테 도달되면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은 이제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하는데 이 2개월 전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종전 1개월 전까지 해서 개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어느 그 1개월 전, 2개월 전 중 어느 게 적용되느냐는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방법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할 때 되도록 증거가 남도록 내용 증명이나 아니면은 뭐 문자, 통화 녹음 뭐 이런 거를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요즘은 또 임대인 임차인 분들이 알아서 그 내용 증명을 더 뭐 보내는 걸 선호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 증명이 보냈는데 이제 임대인이 마음먹고 이제 배달을 받지 않거나 또 문자 전화도 이제 계속 뭐 안 받거나 뭐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 그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 제도를 또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법원에 그러니까 저희가 소장이나 뭐 서면을 보낼 때만 공시송달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사표시 자체를 공시송달로 신청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법원에 신청해서 실제 공시송달 그 도달 인정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경우는 뭐 임차인분들이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못하게 딱 그 한 달 전 맞춰가지고 통지하려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은 기간을 그 지나버릴 수도 있으니까 좀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횟수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1회로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 7월 말에 이제 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서 갱신된 계약들이 있는데 이 계약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만료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료된 계약은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어려우니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료를 이제 마음대로 이제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또 임대료 이제 급등이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뭐 지금 그래서 저희 민변에서도 다시 이제 횟수를 최소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게 연장하는 그런 입법 운동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횟수 관련해서는 이 상담실에 상담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기도 한데 기존에 몇 년을 살았거나 또 기존에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 갱신으로 몇 번 갱신을 했던 상관없이 그 같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한 번 행사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그 법적인 효과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그 계약이 된 걸로 보고요.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그 제7조의 범위, 즉 5% 이내로 그 증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 계약서를 꼭 쓰지 않아도 되고요. 특히 그 계약갱신 요구권과 그 아까 말씀드린 차임 증액 청구는 그 별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적법하게 갱신이 됐는데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요구한다. 그럴 때 증액을 거절하더라도 그 갱신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다만 이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이 규정은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을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도 그대로 준용한 건데,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특히 임대인분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본인이 갱신해놓고 또 3개월 지나서 그냥 해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좀 잘 이해는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개정된 법에서는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때도 이 묵시적 갱신하고 동일하게 3개월의 기간을 두고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개정법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그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는 총 9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뭐 1번 2기 이상의 차입 연체, 임대료 연체는 이거는 이제 계약 해지 사유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상호 합의된 상당한 보상 제공,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 또 파손, 멸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또 9번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 기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건 이제 일반 조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좀 다툼이 되는 부분이 7번하고 8번인데, 7번 그 철거나 재건축으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여기 이제 세부 요건까지 기대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공사 시기나 소요 기간 등을 정해서 그대로 이제 따른 경우, 두 번째로는 건물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세 번째로는 법령에 따라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 철거 재건축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건물 안전사고 우려는 요즘 이제 그 임대인분들도 이제 그 안전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전진단도 해보면은 D등급의 경우에도 사유 인정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최하 등급인 2등급 정도는 나와야지 이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이제 갱신 거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해외 세입자 보호제도에서도 좀 살펴봤던 것처럼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곳들도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를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에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라들과 이제 저희가 차이가 있는 거는 저희는 2년 연장하는데 이제 그 지금 이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나라들은 이제 계속 임대 기간은 보장을 하다가 이제 임대인이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면은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실제 상담 시에 이제 임차인분들이 가장 많이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본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제 새로 도입이 돼서 임대인한테 이제 나 갱신하겠다라고 했더니 임대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한다. 근데 그러면은 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도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는데 왜 그러냐. 근데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또 임대인이 거짓말 하는 것 같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그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해도 임차인이 안 나가고 버티면 그럼 임대인이 이제 명도 소송을 하겠죠. 근데 그 명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는 데까지도 거의 1년 가까이가 걸리기 때문에 버티는 게 답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또 소송 비용 문제나 또 특별 손해 이런 것들을 임대인이 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버티라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그래도 법이 개정되고 나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하급심 판례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거주 사유의 입증 책임에 관해서 그 하급심 판례의 경향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그 사실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제6조의 3 제1항 그 조문 체계상으로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임차인한테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고, 단서조항으로 예외적으로 이제 갱신 거절 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법 체계상 이해하기로는 그 예외 사유인 갱신 거절 사유를 임대인 본인이 입증해야 될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실제로 하급심 판례는 이와 그 반대로 판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하고 있냐?
뭐냐면요. 그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지, 그러니까 실제 살지 말지는 그러니까 주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이걸 임대인이 입증하는 것보다는 그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당시에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라는 특별한 사정을 임차인한테 그 입증을 하도록 지금 하급심 판례들이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며칠 전에 그 동일한 사안으로 이제 임차인 쪽 대리를 맡아서 진행한 사건에서 이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30년 이상 그 경남 통영에서 거기가 고향이시고 거기서 계속 거주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또 갱신 거절하기 몇 달 전에 집을 이제 팔려고 내놓기도 하셨는데 집은 서울이고요. 근데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분이 실제 살려고 하는지 좀 그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무릎이 아파서 서울에 올라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손주가 있는데 서울에 유학을 보내야 된다. 이런 사유들을 임대인 쪽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유만으로도 갱신 거절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법원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임차인 그 패소하는 판결을 받긴 했는데 근데 또 반대로 이제 갱신 거절이 인정이 안 된 사례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들은 특징이 이제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받을 때까지도 계속 집을 팔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가 갱신 요구를 받으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나 들어가서 살 거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갱신 거절이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그 갱신 거절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례들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법에 아예 그 명시적으로 갱신거절 사유에 대해서 임대인의 입증 책임을 명시를 하고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를 받았을 때 뭐 일정한 기간 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안 하면 거절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는 이런 내용의 지금 입법 개정안도 지금 입법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실거주를 임대인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했을 때 이제 사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손해배상인데요. 지금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에는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 즉 이제 2년 동안이죠. 2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임대인이 제3자한테 임대를 다시 재임대를 한 게 아니라 그 2년 내에 제3자한테 매도를 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용인 10억원인가 그 하급심 그 판결 중에서 이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한 판례도 하나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그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저희 변호사들의 견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매도에 대해서까지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면 임대인의 처분권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주임법에서 어떻게 보면 이걸 제외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책임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주의할 점이 그 이제 법에 그 손해배상의 요건 중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라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당시에는 내가 실제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사후적으로 사정 변경이 생겼다. 그래서 2년 내에 뭐 이사를 가고 다시 제3자한테 임대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된 임차인이 지금 제도상으로 이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실제 이제 발급을 받아보면 확정일자 부여일, 임차인 성명,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차임 이런 것까지는 다 확인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새로 지금 여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자녀인지, 뭐 부모님인지 성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닌지 이것까지는 확인이 그러니까 그 확정일자 부여 현황 공간으로는 쉽지가 않아서요. 손해배상이 이제 실제로 인정될지 여부를 좀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입자 124에서 그 요청을 받아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건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작정을 하고 아예 그 이사가 원래 살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또 공인 그 중개사
사무소에도 방문해서 이렇게 실토를 받아냈어요. 그 애초에 이제 내보내고 좀 임대료를 좀 시장 수준으로 올려가지고 제3자한테 임대한 것을 이제 확인까지 해서 이제 그 건은 이제 좀 확실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진행을 했던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액수의 경우에는 주임법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1, 2, 3번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갱신 거절 당시의 월차임. 이 월차임은 만약 월세 전세거나 아니면 반전세다라고 하면은 보증금을 아까 설명드린 그 월세 전환율을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거를 환산 월차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환산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임대인이 제3자한테 다시 임대해서 얻은 그 환산 월차임과 이 갱신 거절 당시에 이제 이사를 나간 임차인이 내고 있던 환산 월차임, 그 차액의 2년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실제 입은 손해, 뭐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뭐 예를 들면은 뭐 복비나 이사를 가는데 들어간 중개수수료나 이사비, 뭐 그리고 이사를 가는 곳이 뭐 임대료가 훨씬 높아서 추가적으로 뭐 그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뭐 들어간 금융비용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번째는 사실 입증이 뭐 용이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1번하고 2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대체로 2번이 금액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는 보통 이제 2번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예시는 저희가 가장 최근에 실제 그 소송에 들어간 사례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이제 2019년 5월에 보증금 2억 4천에 계약을 해서 이제 임대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로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임대인이 이제 아들이 들어가서 살 거다라고 해서 2021년 2월에 갱신 거절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제3자가 2021년 11월에 이제 확정일자를 부여를 받았는데 임대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로 하고 보증금은 4억 1천만 원으로 해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먼저 제3자한테 임대해서 얻은 환산 월차임을 계산해 보면은 보증금 4억 1천만 원에 이제 제3자가 실제로 입주한 날짜 2022년 1월 25일 당시 기준금리 1.25%에 2% 더하고 이제 거기에 12개월을 나눈 111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갱신 거절 당시의 환산 월차임은 이제 이 소송을 제기하신 분은 2억 4천에 있었으니까 2억 4천만 원에 또 갱신 거절일 당시에 기준금리, 이때는 또 기준금리가 작년 2월에는 많이 낮았죠. 그래서 0.5%에 2% 더한 금액을 곱하고 여기에 12개월 나누. 예, 그래서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은 50만 원. 그래서 111만 416원에서 50만 원을 뺀 그 금액에 24개월을 곱한 14만 한 60만 원 정도. 예, 이 금액으로 지금 이제 소송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 이 실거주 갱신거절 관련해서 법 개정될 당시에 초반에 많이 이슈가 됐던 건데, 이제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좀비속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인 제3자한테 매도를 하는 경우, 이 경우도 이 갱신거절이 가능한지, 이거는 지금 하급심 판례들이 몇 개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수원지방법원 판례를 보면요. 일단 이 판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갱신 요구권의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다라는 점을 먼저 밝히고, 이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에 임대인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할 당시에 아직 임대인이 제3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기 전이다라고 하면 그 임대인이 아직 임대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인은 이제 본인이 들어와서 살 생각은 없는 거니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갱신 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임차인이 그 임대인한테 계약갱신 의사표시를 했으면 갱신 효력이 발생이 되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는 제3자는 내가 실거주를 할 거다라는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아직
계약갱신 요구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기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저희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제3조 사항인가요? 그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제3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어, 임대인 본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갱신거절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임대인들 사이에서 임대기간 끝나기 6개월 이전에 그 등기를 넘겨야 된다라는 막 얘기가 돌아가지고 이제 잔금도 안 받고 6개월 이전에 잔금도 안 받고 등기 넘겨주고 뭐 다시 근저당권 설정 받고 막 이러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그 법리가 정리가 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다음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인데요. 일단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갱신된 경우나 아니면 아까 설명한 대로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이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 증액 청구를 한 경우에만 이 5%의 상한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은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이제 합의해서 갱신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죠. 사실 이게 무조건 5%라고 알고 계신데요. 그 법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은 5%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더 낮은 상한율을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그 더 낮은 상한율이 그 정해진 조례가 아직 제정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에 다시 증액되는 게 금지가 되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 그럼 2년 연장하고서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증액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음,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때 그 7조상의 요건이 그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이 요건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인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2년에 5% 증액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그럼 갱신 계약을 할 때 아예 1년 후에 다시 5% 증액하는 걸로 계약하는 거는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주변에 몇 분한테 물어보고 저도 검토를 해봤을 때 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당사자 합의로 1년 후에 이제 단계식으로 올리는 거는 저는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그러니까 5%는 그야말로 상한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올릴 수 있지만 이 5%를 초과해서는 올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의 증액 요구를 무조건 다 수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5%까지 무조건 다 올려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도 설명했지만 이 증액 요구를 거절해도 그 계약 갱신이 무효가 되거나 계약 해지를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 임대 기간 중에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는 뭐 경제사정의 변동 등 그런 요건이 인정이 돼야 되지만 그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때 그 임대료 증액은 지금 어, 규정상 이런 요건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2년 정도면은 사실 5%면은 시장 뭐 여건을 감안하면 그렇게 뭐 임대료가 많이 오르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 경우에는 5%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뭐 소송으로 가더라도 좀 높습니다. 그리고 증액 대상은 이제 보증금, 월세 둘 다 그 5%씩 인상이 가능한 거거든요. 대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증금 증액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거 이거는 이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또 이제 임대료 조정에 만약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 조정이나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증액분을 그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 차임증액 청구권도 그 법적인 성격은 형성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액이 확정이 되면은 실제 증액을 요구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이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시점에서는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5%를 초과해서 임대료 인상에 합의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검토를 해보면요. 이제 개정법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임대료 증액 합의에 이르게 된 어떤 그 과정의 실질이 이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걸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합의로 갱신한 걸로 볼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권 행사로 인해서 갱신된 걸로 볼 경우에는 5% 초과분은 방향규정 위반이니까 무효가 되고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경우에는 그대로 효력이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신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제 계약갱신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을 했거든요. 그 표준계약서에서도 이 계약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인지 합의갱신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임대인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제 민간 임대주택법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법은 지금 종전에는 임대 의무 기간이 4년 단기가 있고 8년 장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행법은 이 4년, 8년이 폐지되고 10년으로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주임법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갱신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예,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고 그리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도 그 차임 연체가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한 경우에만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임대료 인상률도 뭐 기본적으로는 5%인 거는 동일한데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지금 현재는 공공지원 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부르고 이제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것들이죠. 예전에 뉴스테이라고 부르던 것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을 기준으로 이제 임대료 인상률이 정해지는데요. 보통은 이제 5%보다 낮은 한 1에서 3%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이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관련된 상담을 한다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지 그리고 이제 임대인 임대사업자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렌트홈에서 검색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기존에 체결된 계약서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은 다 마쳤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거는 저희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24 이제 브로셔인데요. 이게 저희 민생이랑 다른 주거단체에서 저는 못 가는데 2019년도에 2월 달에 코로나가 한창 막 시작되기 직전에 서유럽 주거도시 민생기획을 다녀왔거든요. 그때 독일에 가셔서 베를린에서 베를린 세입자 협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베를린 세입자 협회가 1888년도에 협회가 설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13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고 그 협회 내에 상근 변호사만 20명이 법률 상담이나 그런 지원 이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를린 세입자 협회를 방문하면서 이제 저희도 주거 약자인 세입자들을 이제 보호하고 그들의 또 목소리도 대변하고 하는 이제 세입자 단체를 만들면 좋겠다 이제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임대차 3법이 이제 도입이 되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분쟁이 발생된 게 이제 눈에 보이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도 준비를 좀 계속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정식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민변 변호사님 20분 정도가 이제 매일 2시간씩 전화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소송 지원이 요청이 있으면 또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관련해서 다양한 상담 사례도 또 접하고 또 변호사님들하고 그런 상담 사례에 대해서 의견도 교환하고 또 소송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조은우 간사님이나 아니면 저나 또 김태근 변호사님께 연락을 주시면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을